네, 여러분의 저녁 파트너 저는 노은지입니다. 10위부터 1위까지 오늘도 뉴스 카운트다운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한 가지 소식만 살짝 공개하고 갈 텐데요. 경찰이 공천원금 1억 원 수수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논란이 불거진 지 한 달여 만입니다. 잠시 뒤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댓글을 기다립니다. 좋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생방송 중에 소개해드립니다. 저는 1분 뒤에 돌아옵니다. 네, 뉴스탑10 오늘도 10가지 소식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10위부터 공개합니다. 네, 전 매니저와의 갈등을 비롯한 여러 논란 끝에 활동 중단을 선언한 박나래 씨가 2달여 만에 복귀설에 휩싸였습니다. 앞서 촬영을 끝낸 프로그램이 곧 공개되기 때문인데요. 과거 목소리부터 듣고 오시죠. 저는 당분간 모든 활동을 멈추고 이 사안을 정리하기 위해 집중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제 자리에서 책임과 태도를 되돌아보겠습니다. 논란이 불거지기 전에 박나래 씨가 촬영을 마친 프로그램이 곧 공개가 될 예정인데요. 예고편에 등장하는 모습 때문에 복귀설이 불거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박나래 씨 측에서 오늘 관련된 입장을 밝혔는데 복귀설에는 선을 그었거든요. 이 얘기는 안지선 기자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당장 복귀할 건 아니다 이런 입장을 낸 것 같네요. 네, 일단은 이 한 OTT 프로그램, 한 예능 프로그램인데 운명 전쟁 49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에 이 패널 명단이 다 공개가 됐는데 거기에 박나래 씨 이름이 포함이 되면서 사실 많은 논란 속에서 2달 만에 복귀하는 게 아니냐라는 이런 시각이 좀 비춰졌는데 박나래 씨 측에서 즉각적으로 활동 복귀는 아니다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이 박나래 씨 측의 입장에 따르면 이게 사전 제작으로 제작이 되었고 그래서 지금 뭐 촬영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네가 복귀하는 게 아니고 이번 이 프로그램이 2월 11일에 방송이 결정이 됐는데 그 또한 자기네와 의사와는 좀 무관하게 그 제작사 측에서 결정한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사실 이 논란이 좀 2달 만에 복귀라는 것이 많은 대중들이 조금 관심을 모으는데 이 소속사에서는 아니라고 밝혀있기 때문에 어떻게 볼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심을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완전 복귀라고 할 거면 공개된 이후에 다른 프로그램을 한다거나 추가로 방송 활동을 재개해야 될 텐데 그런 계획은 일단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박나래 씨 관련 소식이 하나 더 있는데요. 지난해 박나래 씨 자택에 침입해서 금품을 훔쳤던 남성의 항소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선처를 호소했다 이런 소식도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1심과 같은 징역 2년이 선고됐다고 합니다. 이건 강전혜 대변인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선처를 호소했는데 별로 통하진 않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1심에서 작년 9월에 실형으로 2년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항소를 하였고 항소 과정에서도 박나래 씨 측과 계속적으로 합의의 의사를 타진을 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박나래 씨 측에서는 끝까지 합의에 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나온 항소심 재판부에서도 항소심에서의 사정 변경이 없다. 1심의 징역형을 그대로 유지한다라고 하면서 징역 2년으로 선고가 되었습니다. 예. 사실 항소심에서 이른 사회 복귀를 좀 언급을 하면서 박나래 씨와는 박나래 씨가 거절하는 바람에 합의를 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요. 최진봉 교수님, 이게 별로 재판부가 봤을 때는 참작할 만한 사유도 아니었고 오히려 좀 괘씸하게 봤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공탁 합의를 하려고 했는데 거절했다는 건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찍 사회에 복귀하다니요. 젊은 나이에 그런 절도를 한 사람이 저런 얘기를 하는 게 재판부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게 박나래 씨 집만 이런 게 아니에요. 그전에 또 다른 것도 절도를 했었어요. 침입을 해서. 그러니까 이게 상습범에 가까운 사람이고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 마치 뭔가 변제하고 싶어서 박나래 씨한테 뭔가 변제를 해주고 싶어서 저런 행동을 한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런 의미보다는 본인의 형을 줄이기 위해서 법적인 조치를 취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점으로 본다고 하면 물론 말로는 반성한다고 하지만 여러 번에 걸쳐서 이런 행동을 했고 그리고 박나래 씨 집인지 모르고 들어갔다고 해서 그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누구 집이든 들어가서 물건을 훔치고 뭔가 피해를 주는 것 자체가 잘못된 행동 아니겠습니까? 그런 행동을 하고 나서 이제 와서 사회에 빨리 돌아가서 자기가 잘못한 일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이미 늦었고요. 그런 행동한 자체에 대해서는 정당한 처벌을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박나래 씨와 관련해서 새롭게 들어온 소식이 있어서 오늘 10위로 만나봤습니다.
네, 배우 이덕화 씨의 얼굴이 등장을 했습니다. 유행어가 참 많은 배우 중에 한 명인데요. 특히 오랫동안 맡아온 가발 광고 멘트도 유명합니다. 최근 방송에서는 가발 전담팀이 있다는 말을 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가발은 써본 사람만 압니다. 저거 12시간 이상 쓰고 있으면 지진 납니다. 정말 지진납니다. 가발을 착용하고 있다는 걸 누구보다 자연스럽고 당당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배우가 아닐까 싶은데 어제 한 예능 프로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발 전담팀이 따로 있어서 새로운 작품에 들어가면 머리 모양을 조금씩 바꾼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당연한 게 이제 배우들은 캐릭터에 따라서 헤어스타일을 바꾸는데 이제 가발을 착용하기 때문에 가발 전담팀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이현정 위원님, 네. 이 얘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실 요즘 이 탈모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젊은 사람도 꽤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선거 공약으로도 탈모와 관련된 어떤 이 공약을 제시를 했었는데 그만큼 사회적인 스트레스가 많고 또 우리가 이제 요즘 뭐 샴푸 같은 거 많이 쓰잖아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탈모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발 산업이 굉장히 어떤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이덕화 씨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제 이 탈모가 진행이 돼서 특히 매번 드라마에 나와야 되는 분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장애가 있으니까 아마 옛날에 사랑과 야매인가요? 거기에 이제 김수현 작가가 이제 아마 그걸 권장을 했다고 그래요. 가발을 좀 그렇죠. 착용해 볼 가발을 좀 것을. 착용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그때부터 아마 착용을 했는데 특히 이제 이 이덕화 씨가 하는 이 가발 회사 같은 경우는 아마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회사인데 네. 유명해졌지 않습니까? 예. 뭐 모발에서 유명해졌는데. 대표 유행어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회사 입장에서도 이게 그 상징성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저걸 보고서 괜찮구나라고 해서 이제 구매로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 회사 차원에서 전담팀을 만들어서 어떤 스타일링을 어떻게 할 때마다 이제 바꾸고 또 예. 자연스럽게 하는 방법. 요즘은요 깜짝 같습니다 진짜. 이게 예. 가발을 쓴지 안 쓴지 모를 정도로 옛날에는 좀 표가 났거든요. 네. 근데 요즘은 워낙 이 가발의 어떤 기술이 발전해서 그런지 굉장히 아마 이 자연스럽고 특히 이덕화 씨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광고 효과를 본인의 어떤 이 등장으로 모든 걸 누리잖아요. 네. 아마 그 회사 입장에서 보면 이덕화 씨가 한때 굉장히 오랫동안 아마 이 모델을 한 것 같아요. 예. 예, 꽤 큰 아마 이 구원자인 것 같습니다. 이덕화 씨가 모델하고 아마 매출도 엄청 늘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제 예능에서는 여러 가지 또 에피소드들도 추가로 공개를 했는데요. 특히 어린 딸에 대해서 이제 머리 때문에 악마라고 말을 한 적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안채성 기자님, 딸한테 악마라고 할 정도면 상당히 머리에 컴플렉스가 있었나 봐요.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네, 뭐 이덕화 씨의 딸 지연 씨거든요. 사실 예. 3대를 이어서 배우로도 활동하는 우리 지연 씨가 어린 시절에 이제 아빠가 잠을 자고 이덕화 씨가 잠을 자고 있는데 올라타서 이제 아빠 머리를 이렇게 치면서 네. 대머리 이렇게 했겠죠. 꼬마 시절에 네, 잘 꼬마 부르고. 꼬꼬마 시절에 그렇게 네. 이야기했는데 그때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어제 이제 한 방송에서 이야기를 해서 굉장히 좀 화제가 됐었죠. 예. 이덕화 씨가요, 어제 머리 얘기만 한 게 아니고 또 아내에 대한 얘기도 공개를 했습니다. 나이가 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이쁜이라는 호칭으로 여전히 부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거 저희 채널A 예능에 출연해서도 아내분과의 일화를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배우 생활을 하면서 결혼해서 딸린 식구가 많으면 굉장히 불편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결혼을 안 하려고 그랬어. 나 혼자 살 거니까 너 웬만하면 가라. 사고가 딱 났잖아. 그러니까. 그때 병원에 와서 병 간호를 해주는데 저놈이 죽을지 살지도 모르고 건강하게 퇴원을 할지 몸이 불편해질지도 모르는데 희생적으로 살려주었지. 아 그럼 그냥 그대로 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결혼한 지도 꽤 오래되셨을 것 같은데 아직도 아내 얘기를 할 때 저렇게 표정이 밝으신 거 보니까 정말로 사랑꾼이 아닌가 싶은데요. 예전에 이제 결혼하기 전에 여자친구이던 시절에 극진하게 병간호를 했던 일화도 공개가 됐습니다. 이런 좀 엄청난 교통사고를 당하는 바람에 장을 1m 정도 절제하는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었는데 아내가 병원에 가서 3년을 고생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강전혜 대변인님. 네.
남자친구이던 상태에 이 사람이 회복할지도 모르는데 엄청나게 극진한 간호를 했었던 일화가 공개됐어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그렇죠. 이덕화 씨는 지금 영상에서는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당시에는 생사가 오락가락하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77년도에 본인이 그때 제임스 딘을 롤모델로 해서 청바지에 빨간 자켓을 입고 오토바이를 타면서 방송국을 왔다 갔다 했다고 해요. 네. 그런데 그러다가 버스와 사고가 났고 이 10톤 버스의 밑에 깔렸었던 겁니다. 이때 수술을 한 50여 차례 받았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한 2천에서 3천 바늘 정도를 꿰매는 대수술이 있어서 네. 이 병원에 찾아왔었던 지인들 같은 경우에는 미리 조의금을 모으고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아, 근데 그때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예. 여자친구와는 결혼을 약속한 상황도 아니었는데 3년여의 긴 투병 시간 동안 여자친구가 옆에서 계속 병간호를 해줬던 거죠. 네. 그런데 여자친구의 언니들 같은 경우에는 살아날지 안 날지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젊은 나이에 여동생이 이렇게 있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병원에 예. 와서 여자친구를 데리고 갔다고 해요. 근데 그러면은 또 며칠 있다가 다시 병원으로 오고 다시 병원으로 오고 이렇게 지극하게 간호를 하면서 결국 다 이겨냈고 이후에는 결혼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언니들이 말렸는데도 계속 찾아올 정도로 극진한 간호를 했다. 그러니까 지금도 얼마나 사랑스러우실까요? 최진봉 교수님, 근데 이때 입원했을 때 옆병실에는 또 아버지도 입원을 하고 있었다. 이런 사연이 있는데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왜냐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혈압으로 쓰러지셨다는 거예요. 이덕화 씨 아버님이. 그리고 혈압으로 쓰셔서 몸이 안 좋아 휴양도 많이 하시고 요양도 많이 하셨는데 회복이 잘 안 돼서 입원을 하셨는데 본인이 지금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입원해 있던 그 병실 바로 옆 병실에 입원을 하고 계셨대요. 예. 근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덕화 씨가 이런 엄청난 지금 그 사고를 당한 거 아닙니까? 그 사고를 당한 걸 들고 더 이제 걱정이 되시니까 몸이 더 쇠약해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도 몸이 안 좋으셨는데 아들의 건강이 안 좋고 또 아버지 입장에 자기 옆 병실에 아들이 누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게 또 마음에 큰 짐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것 때문에 많이 안 좋으셔가지고 결국은 돌아가시고 말았대요. 네. 근데 이제 돌아가셔서 그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이덕화 씨가 몸이 이제 회복이 안 된 상태에서 가다 보니까 몸을 굽힐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도 못 해요. 네. 영정사진 앞에 절도 못하는 이 아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그러니까 본인이 아픈 것도 있고 아버지가 그렇게 돌아가신 것에 대한 슬픔을 제대로 표현도 못하는 본인에 상당히 큰 자괴감을 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덕화 씨가 오랜만에 예능에서 본인 얘기를 해서 오늘의 9위로 만나봤습니다. 이제 8위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배우 하정우 씨입니다. 하정우 씨가요, 차정원 씨와의 열애를 인정하면서 배우 커플의 탄생을 알렸습니다. 7월 결혼설까지 불거졌었는데 이 결혼설에 불을 지핀 건 다름 아닌 하정우 씨의 아버지죠. 배우 김용건 씨였습니다. 네, 김용건 씨가 한 매체와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 둘이 좋아서 결혼을 하는 것 같다, 축하해 주셔서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했다가 결혼설이 일파만파 예식장까지 예약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약간 미세하게 정정을 한 건데요. 안치성 기자님께 좀 여쭤볼게요. 어제 연예부 기자들은 이 소식 때문에 난리가 났을 것 같은데 뭐 어떤 상황인 건가요? 네, 사실 어제 오후에 이 하정우 씨의 7월 결혼설이 지금 보도가 되면서 뭐 명확한 식장을 두 사람이 보러 다녔고 뭐 보안 이런 동선까지 다 체크했다. 그러면서 첫 보도에서 사실 김윤건 씨가 이 아들의 결혼을 축하하는 듯한 멘트까지 함께 나와서 화제가 됐었죠. 다 인정을 해버리신 거군요, 아버지가. 그래서 그 사실적으로 기자들이 받아들이기에는 결혼 인정과 함께해서 결혼 거의 인정 보도가 함께 나왔는데 네. 소속사 측에서 아니다라고 즉각도 못 박으면서 사실은 이제 아버지에게 하정우 씨가 평상시에 여름에 결혼을 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해왔는데 이게 와전되면서 아버지가 이제 기자의 전화를 받은 상태에서 네. 아드님 결혼하신다면서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니까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게 네. 와전이 돼서 결혼이 확정되고 아버님이 인정한 셈이 된 거였고 네. 사실 어제 이제 뭐 가족끼리 아마 한바탕 큰 소동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네. 아버님께서 인정한 꼴이 됐는데 하정우 예. 씨께서 하정우는 사실은 지금 그 9년 만에 드라마로 돌아오는 촬영을 진행 중에 있어서 예. 결혼보다는 사실 일쪽에 조금 더 지금 집중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네. 결혼을 조금 미루는 시기인데 이런 발표가 먼저 난 거죠. 네.
뭐 어쨌든 열애는 인정을 했고 조만간 또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정우 씨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방송에서 결혼에 대한 바람을 꾸준히 밝혀온 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한 예능에 나와서 나이를 꼭 집었었거든요. 한 50세에 결혼하는 게 목표다. 결혼하면 아이는 꼭 낳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최진봉 교수님, 지금 나이를 보니까 50세에 곧 임박한 그런 나이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만으로 하면 47이에요. 그러니까 1978년생이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 나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잖아요. 예. 한국 나이로 49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곧 이제 50이 되는 건데 물론 뭐 어떤 기준을 하느냐에 따라서 약간 시간이 남아 있긴 하지만 결혼이 임박했다라고 볼 수 있는 얘기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예. 50세에 본인은 하겠다고 그랬으니까 만약에 한국 나이로 하면 1년밖에 안 남은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만으로 하면 약 3년이 남은 건데 본인도 이제 아마 결혼에 생각을 깊이 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본인도 50세를 목표로 했지만 그 전에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아이를 낳으려면 아무래도 조금 더 젊었을 때 결혼하는 게 본인한테 도움되고 아이한테 도움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 점으로 본다고 하면 하정우 씨 입장에서는 그 본인이 주변 사람들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대요. 친구들 만나면 거의 다 결혼해서 이제 아이 얘기하고 육아 얘기할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본인만 소외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대요. 그래요? 그것도 사실은 자극이 많이 돼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친구들 만났는데 다 육아 얘기하는데 본인만 혼자 빠져 있으면 본인 입장에서는 야, 소외되고 있고 나도 결혼해야 되나 이런 느낌이 들 텐데 네. 그것도 많은 자극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배우 하정우 씨와 차정원 씨가 결혼을 하게 된다면 이게 또 화제인데요. 김용건 씨 이제 아들들이 다 배우랑 결혼을 했고 아들들도 배우다 보니까 배우 집안이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안진은 기자님, 이것 또한 또 화제가 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네, 사실은 김용건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 국민 시아버지라는 소리를 굉장히 옛날부터 많이 들어왔고 자기 칠순에는 손자를 안아보고 싶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면서 하정우 씨의 결혼을 사실상 방송에서 계속 압박을 해왔었거든요. 근데 어제 이런 소식이 전해진 뒤에 그 일반인으로 알려졌던 여자친구가 배우 차정원 씨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예. 이 하정우 씨 집안에 이제 배우만 거의 5명이 되는 상황이 된 거죠. 네. 특히 이 하정우 씨 외에도 하정우 씨 동생도 예전에 차현우란 이름으로 활동을 했던 배우인데 지금 네. 현재는 그 하정우 씨의 매니지먼트사에서 이 제작과 그다음 매니지먼트 업무를 같이 보고 있고 그 아내인 황보라 씨도 지금 그 소속사에 같이 함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김용건 씨 같은 경우는 거의 데뷔 59년 차에 바라는 거의 대배우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결혼이 조만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정우 씨 말대로 50세 안에는 결혼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 해당 집안에는 거의 배우 명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배우 명가, 그러네요. 두 아들의 며느리까지 배우를 맞이하게 될지 저희가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오늘의 8위였고요. 이제 7위를 공개하겠습니다. 네, 바로 어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청와대에서 열린 기업 간담회에 참석을 하면서요. 해외 일정을 취소한 사실이 언급됐었습니다. 오늘 오전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이탈리아 밀라노로 출국했습니다. 어제 해외 갈 걸 취소하고 오셨다면서요? 아예 당연히 합니다. 해외 갈 것을 취소하고 오셨다면서요.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를 했더니 아이고 뭐 와야죠 라고 당연합니다 라고 이재명 회장이 얘기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저는 그 앞에 있었던 장면이 좀 더 눈길이 가는데 이현종 위원님 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정의선 현대차 회장이 기업 간담회 들어오면서 대통령 자리에 앉을 뻔했어요. 그 주변에서 야망이 있으시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이게 아마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에 기업인들이 간 게 한 10번 넘을걸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예. 뭐 거의 한 달에 한 번 반 정도 만났을 정도로 꽤 자주 대기업 총수들이 아마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이런 자리를 한 것 같아요. 해외 갈 때도 지금 하고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너무 많이 지금 이 재벌 회장들 부르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네.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좀 서로 간에 편해진 거 아닌가 하는 느낌도 들어요. 너무 자주 보다 보니까. 네, 너무 자주 보다 보니까 이제 뭐 일일이 알고 또 지금 사실은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는 지금 밀라노
동계올림픽에 지금 출국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아마 출국 날짜를 좀 늦추고 아마 이제 이 회의에 참석을 한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이제 이 대통령 해외 순방 때마다 또 대기업 총수들이 지금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어떤 해프닝들이 벌어졌지 않나 싶은데 어쨌건 사실은 대한민국을 외해외 나가면 코리아보다는 삼성, 현대 이렇게 하면 더 잘 알아듣거든요. 그렇죠. 예, 그만큼 우리 기업들이 우리 국격과 더불어서 더 많이 사실은 해외에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그렇기 때문에 이정 회장 같은 경우는 뭐 워낙 전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진 인물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 기업들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예. 어제 청와대에 가느라고 일정을 하루 조정해서 오늘 출국하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인데 패딩 조끼도 입으셨고요. 이렇게 출국을 했습니다. 동계올림픽 밀라노에서 열리는데요. 관람을 당연히 할 예정이고 또 이제 각종 스포츠 인사들을 만나서 회동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최진봉 교수님, 파리올림픽에 이어서 2년 만에 스포츠 행사에 참석하는 건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왜냐하면 삼성 입장에서는 이게 빅 스포츠 이벤트 같은 데 있잖아요. 여기 후원을 많이 해요. 네. 삼성 같은 경우 지난번에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올림픽 때 셀카 찍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수상한 선수들이 모두 다 함께 셀카 찍었죠. 선물로 줬었죠? 그렇습니다. 그걸 삼성이 선물로 다 준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엄청난 인기를 누렸어요. 그것 때문에 삼성 휴대전화에 대한 인기가 엄청나게 커졌거든요. 그리고 이제 주요 보면 IOC 위원들한테 이렇게 태블릿 같은 것도 무료로 제공하고 이래요. 그게 예. 직접 써보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마케팅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삼성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에 웬만한 이제 중요한 이런 그 스포츠 이벤트 행사에는 참석을 합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 참석하게 되면 정관계 인사들도 다 만나게 돼요. 네. 그러니까 재계뿐만 아니라 파리에서 있었던 올림픽에서도요. 프랑스 파리를 방문했을 때도 대통령을 직접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만나서 만찬도 하고 얘기도 하고 이랬거든요. 네. 그래서 민간 사절로서 역할도 많이 하지만 삼성 입장에서는 이 빅 스포츠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본인들이 생산한 제품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꼭 먹고 알 먹고다. 즉 삼성이 만든 제품에 대한 홍보의 기회도 되고 또 하나는 민간 외교 사절로서 다른 나라의 관계를 우리나라와 관계를 좋게 만드는 역할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지금 최진봉 교수가 말씀 주셨던 삼성 휴대전화는요. 오늘 이재용 회장 출국길에도 주머니에 살짝 보이게 사진이 찍혀가지고요. 핸드폰을 좀 이렇게 광고하려고 한 거냐 살짝 노출이 되는 모습까지도 오늘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삼성과의 올림픽 사랑은 선대 회장 시절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지난번 파리 올림픽 당시에도 이재용 회장이 삼성의 수장이 된 후에 처음으로 참석을 했었습니다. 전부 날들어 수고했다 그러는데 국민 여러분이 이렇게 만든 거고 나는 아주 조그만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먼저 우리 선수들 잘해갖고 너무 기분 좋았고요. 셀피 찍고 하는 거 마케팅도 잘 된 것 같아서 그런 대로 보람이 있었습니다. 네, 셀피를 삼성 휴대전화로 찍는 걸 보고 저렇게 활짝 웃는 모습까지 보고 왔는데요. 올림픽 하면 저는 이건희 선대회장이 떠오르는데 특히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하려고 하다가 뭐 눈물 흘리는 모습까지도 저희가 봤었고요. 엄청나게 좀 삼성에서 애를 썼었잖아요. 강전혜 대변인께 좀 여쭈겠습니다. 강전혜 대변인도 기억나시죠? 그럼요. 예. 이건희 선대회장 같은 경우에는 1996년부터 2017년까지 IOC 위원을 역임을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평창올림픽이 2018년에 있었는데 예. 이게 2011년에 개최지 선정이 있었습니다. 네. 개최지 선정을 할 때 남아공 더반까지 이건희 회장이 직접 갔었고 영상은 아마 남아있지 않은 것 같은데 그때 감격의 눈물을 흘리던 모습이 보이면서 네. 아, 삼성과의 스포츠 사랑이 정말로 절절하구나. 국민들께서 많은 생각을 하셨었죠. 예. 삼성에서는 스포츠를 사랑하는 것을 또 본인들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것에도 같이 연동을 했습니다. 처음에 99년 정도에는요. 삼성의 브랜드 가치가 한 31억 달러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2023년에는 이게 914억 원까지 올라갔다라는 거죠. 네. 조금 아까 이야기했었던 파리올림픽에서 빅토리 셀피, 그러니까 삼성 핸드폰을 가지고 선수들이 금은 동메달 그 같이 땄던 선수들이 같이 셀피를 찍는 모습들을 많은 국민들께서, 많은 세계인들께서 보셨었는데 네. 이러한 모습들이 IOC의 공식 파트너로서 탑 그 15개 기업 중에서는 한국 기업은 삼성이 유일하거든요. 예. 국위 선양도 하는 모습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삼성하면 올림픽의 공식 후원사, IOC 공식 후원사로 유명합니다. 이번에 동계 올림픽에서도 삼성 마크를 많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약간 이제 집안에서 이어져 오는 건데요. 특히 한국 전체 기업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시키는 차원에서 올림픽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왔다고 합니다. 장유미 대변인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챙기던 거다 보니까 이재용 회장까지 이게 이어진 거 아닌가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사실상 기업의 브랜드 가치라는 개념조차 생소할 때부터 예. 무형 자산이고 그런 부분이 기업으로서는 상당히 경쟁력이 될 수 있다라는 게 이건희 이 회장의 신조였다라고 하고요. 그러면서 아까도 잠깐 짚어주셨지만 99년도부터 올림픽 후원을 하기 시작했고 네. 그 부분이 선순환을 이뤄서 기업의 브랜드 가치가 거의 한 30배 가까이 뛰었다라고 하고요. 지금은 IOC에 후원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 15위를 꼽아봤을 때 유일하게 한국 기업으로는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좀 중요한 역할을 한 부분은 올림픽의 저변을 또 넓혔다는 거예요. 아주 인기가 있는 축구, 배구, 농구 등의 후원을 했을 뿐만 아니라 비교적 뭐 올림픽이 아니면은 많은 이제 관중들이 들지 않는 육상이나 소외받는 뭐 레슬링, 탁구 이런 스포츠에도 삼성의 후원이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런 여러모로 이 국가에 공헌한 바가 큰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요, 오늘 이건희 선대회장과 관련된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하나 공개됐는데 자신의 집에 할아버지를 보러 손자들이 오는 이유가 바로 TV를 보기 위해서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현정 위원님, 네.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옛날에 이제 이건희 회장께서 그 손자들 많이 보고 싶잖아요. 네. 근데 이제 손자들이 집에 오는 이유가 할아버지 집에 가면 TV를 볼 수 있다. 네. 그래서 이제 손자들이 온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본인들 집에서는 아마 텔레비를 잘 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텔레비 만드는 회사에서 손자들한테는 네. 안 보여주고 TV 만드는 다른 집안인데. 사람들한테는 뭐 보라고 그러고 특히 이제 최근에 그러니까 이부진 사장의 아들 같은 경우는 3년 동안 스마트폰을 안 봤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 스마트폰을 만드는 회사에서 본인 자녀한테는 안 보게 했다든지 뭐 이런 건데 아무래도 이제 학생 시절에 뭔가 집중하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교육을 시키는 것 같아요. 예. TV를 한번 보게 되면 이제 좀 빠져들고 뭐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제 집에서는 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아마 그 TV를 보게 하신 것도 손주들 좀 자주 보기 위해서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손주들도 뭐 할아버지 집에 가려면 조금 이렇게 좀 꺼리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TV 볼 수 있으니까. TV 볼 수 있으니까 자주 가자고 그럴 거고 예. 아마 그런 거를 잘 이용하신 것 같습니다. 예. 손자라고 하니까 그게 이지호 씨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러네요. 이런 얘기였습니다. 과거에 이제 평직원 강사들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너무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손자들이 자주 회장님 집을 찾아옵니까? 했더니 자기들 집에서는 공부 때문에 TV 못 보는데 우리 집에서 볼 수 있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온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요, 아까 이현정 위원님 말씀 중에도 얘기를 주셨는데 이부진 호텔 신라 사장의 아들 공부법이 또 공개가 됐었는데요. 고등학교 3년 내내 스마트폰을 또 보지 않았다 뭐 이런 게 또 화제가 됐었습니다. 최진문 교수님, 다시 한번 봐도 이건 참 쉽지 않은 일인데 그렇죠. 어떠세요? 쉽지 않은 일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대학 입시를 준비하면서 저 정도로 각오를 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물론 각오를 하고 또 실천을 하는 것도 어렵죠. 3년 동안 스마트폰과 게임을 아예 안 한다? 상상이 어렵죠. 지금 같은 시대에 그렇게 할 수 있는 학생이 몇 명이나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예. 그만큼 철저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스티브 잡스도 자기 자녀들한테 스마트폰 절대 못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애플이나 삼성이나 직접 만드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교육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그걸 멈추게 하는 것도 하나의 교육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 국어 같은 경우도 정확한 지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오답 노트를 이렇게 일기처럼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네. 계속 복습하고 반복하는 거죠. 자신의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니까 그것도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 수학을 2,000문제씩 매번 풀었다고 하니까 예. 저것도 대단한 노력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이제 좋은 성과를 냈던 것이 철저히 준비된 노력에 의한 결과였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 있는 부분으로 다가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스마트폰이든 TV든 본인이 조절해가면서 볼 수 있는 나이대까지는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의 7위로 만나봤고요. 이제 6위를 공개하겠습니다. 네,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이후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장동혁 대표에 대한 사퇴, 또 재신임 투표 요구가 나왔었습니다. 오늘 장 대표가 그 요구에 답을 했는데요. 대표 자리는 물론이고 국회의원직까지 걸겠다고 했습니다. 내일까지 누구라도 제 사퇴와 재신임을 요구한다면 저는 그에 응하고 전 당원 투표를 통해서
당원의 뜻을 물어 당원들께서 저를 사퇴하라고 하거나 재신임하지 않는다면 저는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고 국회의원직에서도 물러나겠습니다. 다만 저에게 그러한 요구를 하는 국회의원이나 단체장이 있다면 본인들도 그에 상응하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당장 하겠다라는 건 아니고 내일까지 나에게 본인의 정치적 생명을 걸고 사퇴 또는 재신임 요구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전당원 투표라는 방식으로 내가 한번 재신임을 받아보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만약에 재신임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대표직은 물론이고 자신의 의원직까지 내놓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강전하 대변인님, 네. 왜 하필 내일까지 시한을 설정을 한 겁니까? 일단은 지금 장동혁 대표에게 사퇴, 재신임에 대한 이야기들을 지자체장이라든지 현직 의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숙고할 시간을 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내일까지 이야기를 해달라는 것은 이제는 지방선거 모드로 완전히 들어가야 되는 시기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국민의힘에서도 인재영입위원회를 이미 구성을 한 상황인데요. 네. 이제 공관위 같은 것도 구성하고 본격적으로 지방선거 모드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한 전 대표와 관련한 사건이 어떻게 보면은 당이 나갈 방향에 있어서 발목을 잡는 꼴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에는 조기에 이 혼란을 종식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 아닌가 싶고 네. 전당대회에서 선출이 된 당대표에게 지금 일부 지자체장이나 현직 의원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본인들도 그만큼의 정치적인 책임을 느끼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장동혁 대표에게 사퇴 요구했던 단체장 중에 하나죠. 오세훈 서울시장이 마침 국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한번 물어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오 시장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당대표의 사퇴 또는 재신임을 요구하는 것은 당대표로서의 정치적 생명을 끊는 일입니다. 본인들도 그것이 관철되지 않으면 정치적 생명을 다할 것을 각오하고 저는 그런 요구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생명을 걸고 요구하라 이런 취지로 얘기를 좀 했습니다.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치적 생명을 걸고 얘기하라고요? 직을 걸라고 했습니다. 아, 직을 걸고 하라? 참 실망스럽네요. 이것은 공인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침 오 시장이 국회에 있어서 기자들이 질문을 해봤는데요. 참 실망스럽다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이현정 위원님, 오 시장 얘기 좀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오늘 장동혁 대표 기자회견 보면서 한 장면이 좀 스쳐갔습니다. 한 장면이요? 영화 타짜에 보면요. 예. 손모가지를 걸어라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회를 까기 전에 네 손모가지 걸어라라고 해서 하는 것인데 글쎄요. 지금 장동혁 대표한테 비판을 제기하는 게 기본적으로 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의 변화 또 어떻게 노선 변화 이걸 요구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이제 상대방 그걸 요구하려면 상대방도 짓걸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똑같이 이재명 대통령 사퇴하라 뭐 이런 요구도 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국민들이 그걸 요구를 하면 국민들은 뭘 걸어야 되나요? 저희도 뭘 걸어야 되나요? 국적을 걸고 이야기해야 되나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당대표에게 지금 직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뭔가 노선 변화를 요구를 하고 있는데 예. 마치 그거를 도박판에 어떤 갬블링을 하듯이 너도 뭘 걸어라. 그리고 지면 너는 나가.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뒤집어 보면 안 물러나겠다는 거죠. 그리고 아니 이미 기존에 주장을 해왔는데 왜 굳이 내일까지 설정을 하죠? 그러면 기존에 했던 이야기는 아무 의미가 없는 이야기인가요? 네. 그러니까 이 기존에 설정했다는 것도 저는 의문이고 결국은 본인이 지금 이 많은 비판에 있는 요지, 핵심 문제 이거 나 안 받아들일 거야. 그리고 나는 그냥 나대로 갈 텐데 예. 만약 그거 요구하는 사람들은 직을 다 내놔. 그러면 지금 당장 오세훈 시장 예를 들어서 지금 선거해야 되는데 네. 오 시장도 서울시장 서울 직을? 시민회에서 뽑힌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 직을 걸고 지금 당대표 직을 걸고 장동혁 대표하고 싸워야 됩니까? 이제 그걸 지금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예. 지금 선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당대표직 가지고 지금 이렇게 서로 간에 갬블링 하듯이 이 대결을 할 때인가요? 그러니까 정말 진정하게 지금 많은 당 내외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 이 본질적인 문제는 회피하면서 결국 당대표직을 유지하려고 하니까 그러면 본인이 판단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죠? 하면 되는데 그걸 하기는 싫고 그러니까 당신도 같이 책임 뭐 걸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참 저는 이런 정치권에서 이런 모습은 처음 봅니다. 친한계 의원들도 SNS에 글을 올리면서 장동혁 대표 발언을 좀 비판을 했는데요. 뭐 이런 겁니다. 이현종 위원님 말씀과 좀 비슷한데 사퇴를 하지 않기 위한 조건을 만든 거다. 그리고 신지호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장동혁 대표 오늘부로 파쇼에 등극했다. 뭐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최진봉 교수님, 네. 파쇼라는 단어까지 등장을 했는데 네. 최진봉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단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반대급부로 뭘 건 거는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 당대표에 대해서 예를 들면 사퇴하세요, 뭐 책임지세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그게 이제 친한계든 뭐 장동혁계든 이런 부분에 대한 충돌로 보여지면 그거 자체는 뭐 다른 분석이 가능할 수 있지만 당대표가 예를 들면 그런 압박을 받아가지고 내가 재심 묻고 그러면 밀어붙이겠다, 정면 돌파하겠다고 하면 재심을 물으면 돼요 사실은. 네. 근데 누구한테 그런 얘기 한 사람 당신도 그럼 같이 걸어 이렇게 하는 그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대표잖아요, 본인은. 대표고 그리고 당내에서 어쨌든 그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면 돌파의 방법으로 본인이 당원들에게 재심을 물어가지고 거기서 재심이 되면 더 이상 논란이 없어질 수 있잖아요. 예. 그런 점에서 정면 돌파의 방법으로 본인이 재심을 물을 수는 있지만 그걸 뭐 하겠다고 하면서 예를 들면 뭔가 다른 것을 조건으로 거는 것은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봐요. 예. 그래서 장동혁 지금 대표의 저런 행동은 실제로 하고 싶은 마음보다는 하기 싫은 마음이 더 많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죠. 예. 강전혜 대변인님, 근데 재신임 투표했을 때 지금 같은 경우라면은 재신임 받을 가능성이 더 높다 이런 얘기들이 당 안에서 나오던데요. 실제 어떤 건가요? 왜냐하면은 전당대회에서 당원들이 신임을 받아서 당대표로 선출된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전당대회 과정에 있어서도 한동훈 전 대표의 당원 게시판 사건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였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장 대표가 지금으로서는 신임을 당원들에게 다시 받을 때는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여론조사 같은 것들을 보더라도 지금 어떻게 보면 한 전 대표의 제명에 대해서 당내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비율이 조금 더 높다라고 볼 수 있는 이런 여론조사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저는요, 한 전 대표가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 항상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1월 9일이었어요. 예. 보도자료를 낸 게 1월 9일입니다. 그러면 한 달이 지났는데 한 달 동안 형사사건이라는 것은 고소인 조사를 먼저 해야 피고소인 조사를 그 다음에 하거든요. 예. 한동훈 전 대표가 고소인 조사를 아직까지도 받고 있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저는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할 때 고소인 조사를 빨리 해달라고 하면 경찰 측에서도 일정을 보고 배려를 해주거든요. 한 달 동안 고소인 조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일단 접수만 해놓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본인이 이 혼란에 대해서 어쨌든 결자 해지해야 되고 당으로 다시 돌아오겠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진심이라면 먼저 고소인 조사를 해달라고 수사 촉구를 하는 것이 이게 순서가 아닌가. 지금 지도부를 흔들기 전에 장동혁 대표는 수사 결과가 문제가 있으면 정치적 책임 지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수사 결과가 빨리 나올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이 먼저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뭐 경찰의 스케줄 때문에 또 지연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만 오늘 장동혁 대표가요 본인의 거취뿐만이 아니라 이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전당대회 때부터 당원께 했던 약속을 지킨 거다. 그리고 당대표가 개인적으로 결정한 사안이 아니고 다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고요. 또 수사를 통해서 최종적인 진실이 밝혀질 거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장윤미 대변인님, 그리고 거기 덧붙여서 한 얘기가요. 당원 게시판 논란의 본질은 전직 여당 대표와 그 가족이 연루된 여론 조작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동훈 전 대표는 이게 입틀막이다. 이게 여론을 건전하게 형성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회방을 놓는 거다라는 프레임으로 반격을 하니까 예. 그게 이 사건의 본질이 아니라고 직격을 한 성격이 상당히 있어 보이는데요. 기본적으로 뭐 2개의 IP에서 5개의 이 가족 명의의 아이디를 사용했다. 그러므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건전한 이 당원 게시판에 자연스러운 여론 형성을
공정성을 방해한 것은 한동훈 전 대표의 책임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이고 네. 이 부분과 연관지어서 경찰 수사 결과까지 이야기를 했던 건 이런 부분은 인위적으로 또 어떤 위력 위계를 사용했다라고 평가를 받으면 업무방해 등등으로 의율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판사 출신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넘어간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때문에 경찰 수사 결과를 좀 지켜보겠다는 이런 전망까지 내놓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예. 한동훈 전 대표 제명 놓고 주말마다 한동훈 전 대표 지지자들의 집회도 열리고요. 계속 시끌시끌합니다. 오늘 근데 관련된 여론조사가 하나 나왔는데요. 전체 국민 여론과 또 당심은 좀 약간 다르게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한 전 대표 제명 결정에 대한 영향이 어느 정도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전체 국민 대상으로 물어봤더니요. 부정적 영향이 35%, 긍정적은 18% 정도 나왔고 별다른 영향이 없을 거다라는 것도 35% 정도 답변이 있었습니다. 근데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갔더니 긍정적인 영향이 37%로 조금 더 높게 나오긴 했는데요. 이현정 위원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여론조사 결과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결국 이제 국민 전체를 봐야겠죠. 아무래도 이제 이 선거라는 거는 결국 이제 지금 뭐 당원들끼리 뭘 한다고 해서 뭔가 결정 변하는 게 없잖아요. 예를 들어 당신만 봐서는 안 뭐 재신임을 받는다고 해서 예. 뭐 변하는 게 있습니까? 그럼 국민 여론이 바뀝니까? 재신임 받으면 막 국민 여론이 확 좋아지나요? 안 그렇잖아요. 결국 국민 전체의 정당이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영향 자체가 이제 분명히 부정적 영향이 이제 많다라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예. 자,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하는 건데 저는 장동혁 대표가 오늘 기자회견을 하면서 했던 이야기 중에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일단 경찰 수사를 해봐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는 진실이 안 밝혀졌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는 한동훈 대표를 지금 일단 당무감사위원회, 그다음에 윤리위원회, 최고위원회 3번 걸쳤잖아요. 네. 제명을 했잖아요.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3심까지 거쳐서 제명이라는 대법원 판례까지 나왔잖아요. 판결까지 나왔잖아요. 근데 다시 경찰 수사를 하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맞는 이야기인가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런 문제가 생겼으면 당에서 경찰 수사를 의뢰해서 네. 자, 경찰 수사를 통해서 뭔가 결과가 밝혀지면 그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결론을 내리고 뭔가 당에 제명을 해야 될 텐데 그러면 이 제명이라는 극단적 조치, 즉 당원으로서는 어떤 면에서 보면 당에 더 이상 올 수 없는 정치인으로서는 사형 선고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거를 경찰 손에 맡겨서 진실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진실이 아직 안 밝혀졌는데 제명까지 했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만약 그럴 것이야, 그럴 거야 라는 생각만 가지고 지금 제명했다는 거를 스스로 인정하는 게 아닌가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제명 절차가 과연 그러면 제대로 판단을 해보고 했느냐. 그리고 여론 조작이라고 그러는데 네. 여론 조작은 어떠한 이런 여론이 있는데 이 다른 거 여론을 갖다 예를 들어서 했을 때 여론 조작이잖아요. 근데 당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 다 잘하고 있다. 이게 여론이었나요? 자, 그런 신문과 사설과 칼럼들을 이 당원 게시판에 올렸는데 아주 건전한 당원 게시판에 이런 조작성 신문 사설과 칼럼들을 올려서 그걸 조작했다는 게 아닙니까? 근데 그게 여론 조작인가요? 예. 아니면 여론을 소개한 거 아닌가요? 여론을 어떤 반영하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인데 여론 조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당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 정말 정을 잘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허위 사실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게 조작. 옛날 우리 드루킹 때 사건 때도 조작처럼. 결국 그거는 많은 어떤 이런 그걸 이 댓글 조작을 통해서 어떤 예. 여론 조작, 그게 조작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게 지금 과연 여론 조작인 것인가? 라는 문제에 대한 저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예. 이건 뭐 아무리 얘기를 해도 끝이 나지 않을 논쟁인 것 같아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에는요. 이런 전망이 나왔었는데 친한계 숙청설이었습니다. 당 일각에서 장동혁 대표가 당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친한계를 비롯한 원외 당협위원장을 교체할 수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온 건데요. 일단 지도부는 교체설을 일단 보류했습니다. 장동혁 당대표께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재는 당의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모두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그래서 37명 전원에 대한 교체는 하지 않고 지방선거에 기여할 것을 주문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실 뭐 예상하는 대로 교체가 이루어졌다면 전면전으로 좀 치달을 수 있는 그런 갈등 상황이 올 수도 있었을 텐데 일단 지방선거에 좀 기여해달라는 요청을 하면서 교체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강전하 대변인께 그 이유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어떤 배경이 있는 걸까요?
단합해서 지방선거를 승리해야 된다. 그 목표에 대해서는 모두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무감사위에서는 당협 212곳에 대한 정기 당무감사를 했고 하위 37명에 대해서는 교체 권고가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37명 안에 친한계 쪽에 당협위원장들이 많이 있는 것이 아니냐, 결국 친한계 숙청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만 지금은 이런 것으로서 혼란을 키우기보다는 당장 바로 앞에 있는 지방선거를 위해서 힘을 합치자라는 겁니다. 이러한 의미는 저는 좀 한동훈계에도 좀 이야기하는 바가 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한동훈 전 대표는 지금 좀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만 친한계들은 스피커로서 여러 가지로 SNS나 방송에서 당에다가 안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져야 한다, 완전히 폭망해야 정신 차린다라는 형태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친한계의 그 한동훈 대표의 팬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낙선을 시킬 수 있지, 이것이 하나의 밈처럼 온라인에서 이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요? 이러한 모습들을 줄여야 된다. 이런 모습들을 하지 말고 이것이 해당 행위이기 때문에 당이 하나로서 모여서 이번에 지방선거를 이기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이런 의지를 보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이렇게 유임 결정 내린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후에 재신임을 좀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또 논란이 불거지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봉합이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6위였고요. 이제 5위를 공개합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구 달성군 사저가 유튜브 채널이죠. 가로세로 연구소에 의해서 가압류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대구로 돌아갈 당시의 영상을 보시고 이게 어떻게 된 사연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대구 시민 여러분, 박근혜입니다. 힘들 때마다 저의 정치적 고향이자 마음의 고향인 달성으로 돌아갈 날을 생각하며 견뎌냈습니다. 그곳에 여러분과 같이 좋은 분들과 함께 지낼 수 있게 돼서 무척 기쁘고 든든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구 고향으로 사저를 지어서 돌아갈 때 저렇게 엄청난 인파가 몰렸던 장면 기억하실 텐데요. 근데 그 집이 가압류가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많은 분들이 이게 무슨 일이야 궁금하실 것 같은데 최진봉 교수님, 어떤 일이 벌어진 건가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귀거를 해야 되는 장소를 유영아 의원, 현재 이제 국민의힘 의원이죠. 이분이 매입을 했어요. 근데 매입을 하면서 명의를 박근혜 전 대통령 명의로 매입을 한 거예요. 본인이 사면서 명의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명의로 한 거죠. 근데 그 당시에 돈이 부족해서 이제 가로세로 연구소라는 곳으로부터 25억 원을 빌렸고요. 빌리고 나서 15억 원은 바로 변제를 했다고 그래요. 나머지 10억 원이 남잖아요. 남은 건 10억. 그렇죠. 10억 원이 남는데 그 10억 원에 대해서 지금 변제를 하라고 소송이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변제를 못하게 된 상황이 됐고 거기에 대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은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또 말씀 나누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소송에 휘말려 있어서 저 집에 가압류가 될지 안 될지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채무자는 유영아 의원이고요.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건 박근혜 전 대통령인데 여기에 대해서 좀 쟁점이 명의신탁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장유희 대변인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명의신탁이 쟁점인 건 이게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그러니 명의신탁은 실제로는 A 소유인데 B 이름으로 해놨다라는 거거든요. 부동산을요. 그런데 부동산 실명제 법제 하에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아주 예외적으로 종중이나 부부 간에만 명의신탁이 허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도 가압류는 웬만하면 임시처분이기 때문에 인용률이 상당히 높은데 채무자는 유영하 의원인데 이 채무자의 자산이 아닌 제3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의로 된 부동산에 가압류가 되려면 이 연결고리를 정확히 설명해야 되는데 현행법이 허용하고 있지 않은 범위에 있기 때문에 가압류가 인용될지 여부도 상당히 좀 관건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입장을 냈는데요. 이게 가로세로 연구소 측과 과거에 발행했던 책을 가지고 또 인쇄 문제도 얽혀 있는 것 같아요. 판매 매출이 있었고 인쇄에 소요된 비용이 있고 인쇄 수익이 있는데 일부를 주기로 해놓고 주지 않았다 뭐 이런 주장인 것 같은데요. 이건 이현종 위원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뭔가 채무 관계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인쇄로 조금 충당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 복잡하네요. 어떤 얘기인가요? 사실 이게 참 출발부터 좀 잘못됐던 것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때 추징금하고 뭐 이런 걸 다 납부하면서 내곡동에 있는 집을 이제 압류를 당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주할 수 있는 집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동생 박지만 씨가 뭔가 이제 도움을 주려고 했는데 그 도움을 거절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이 필요하니까 이제 가로세로 연구소에 이제 김세희 씨와 강용석 씨 이분들이 이제 계속 이제 박근혜 대통령 뭐 방송하면서 이걸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당시에 구치소에 어떤 편지를 갖다가 엮어서 책으로 가로세로 연구소가 책을 냈습니다. 네. 그걸 지지자들이 많이 샀어요. 그랬죠. 그래서 그 돈이 이제 있는 것이고 이제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 층에서는 그 수입이 많으니까 그 돈으로 이제 빌린 돈을 뭔가 좀 교대를 했다. 변제를 이렇게 하겠다. 아마 이제 예.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이 가로세로 연구소 이 김세희 씨가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구독자도 많이 떨어지고 있고 또 거기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그래요? 지금 뭐 이 계정도 지금 뭐 딴 데로 넘어가고 하여튼 뭐 상황이 안 좋아요. 예. 그리고 본인이 이게 옛날에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던 땅을 이제 매각하면서 했던 돈으로 이제 지원해 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계속적으로 요구를 했던 모양이에요. 10억 원을 달라라고 네. 요구를 했는데 문제는 뭐 박근혜 전 대통령 지금 돈이 하나도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소송으로 지금 비화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미 그때의 이 책 인쇄 관련해서 이게 지금 있는데 이거를 지금 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자료를 지금 요청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글쎄 이게 참 이런 문제가 이게 불거진 것 자체가 참 안타깝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이 워낙 재판의 어떤 결과로 이런 결과가 나와서 이제 거절할 데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사실 좀 이 문제는 지금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도 좀 앞으로 처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재판에서 보면 모든 재산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김건희 씨 같은 경우도 다 지금 압류당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본인도 이제 거주할 곳이 이제 없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예. 이제 그런 문제가 또 이제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때에 이렇게 어떤 특정 유튜브나 여기에 해서 지지자들을 저걸 해서 결국 이제 그 돈으로 했다가 네. 이 사람들이 또 이제 상황이 바뀌니까 돈을 돌려달라. 뭐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참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전은 참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탄핵 이후에 돌아가려고 했던 삼성동 집도 이제 매각을 했었고 그다음에 내곡동 집은 아예 거주를 하지도 못한 채로 매각이 됐었고요. 또 국정농단 수사를 받으면서 벌금과 추징금 때문에 압류가 된 적도 있었고요. 달성군 사저 역시 지금 4년 만에 퇴거 위기에 좀 놓인 상황입니다. 강전혜 대변인께 좀 여쭤볼게요. 만약에 이게 가압류가 인용이 되고 뭐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근데 가압류만으로 나가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 가압류는 등기부에 어떠한 돈을 가진 채권자가 있다라는 주장이 있을 때 그 등기부에 나오는 것이고요. 실제로는 본안 소송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 인세로 이미 일부가 좀 충당이 된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한 것은 앞으로 민사소송 안에서 싸우게 될 내용이라고 보입니다. 결국에는 그 소송이 마무리가 되었을 때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환을 하면서 그때 집에서 퇴거를 해야 될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거는 뭐 짧게는 한 1년, 2년 정도가 걸릴 수가 있고 그리고 만약에 소송이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책으로 만약에 인세를 준 것이 맞다라고 해도 네. 3억 정도가 남아있다면 또 그것만으로도 실상 이 집은 경매로 넘어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나머지 비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산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다만 지금 당장 나가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소송이 좀 어떻게 진행될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네요. 오늘의 5위로 만나봤습니다. 이제 4위를 공개하겠습니다. 네, 며칠 전 미국에서 귀국한 한국사 강사 출신 보수 유튜버죠. 전한길 씨가 입국 당시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이름을 부르면서 도발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 두 사람 간의 토론이 성사될 것 같은데요. 주제는 부정선거입니다. 부정선거가 있으면 있었는지 없는지 나도 몰라. 개선하다고 투표함 열어보고 서버 까보자 하면 되지 않습니까? 단박에 보십시오.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개선하자는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준석 답변해봐. 트럼프 대통령 음모론자냐? 통계와 자료를 근거로 하는 일론 머스크도 음모론자냐? 음모론의 전문가가 어디 있습니까? 전문적으로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저는 혼자 임하겠습니다. 전유관 씨가 4명이 아니라 40명을 데려와도 괜찮습니다. 거짓말과 헛소리를 4명이 하든 40명이 하든 주장이 강해지는 일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한번 물어봤더니 둘 다 이제 토론회는 하겠다라고 해서 조만간 성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전환길 씨는 계속 전문가를 내가 3명 데려갈 테니까 4대4로 토론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요. 이준석 대표는 전문가 뭐 필요 없다. 뭐 4대1이든 100대1이든 나는 그냥 한 명으로 상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현정 의원님 네. 이 두 사람 간의 부정선거 토론회 공방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전 성사되기가 아마 좀 어렵지 않을까 실제로는 싶은데. 안 될 것 같으세요? 네, 왜냐하면 이 전환길 씨가 본인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알고 있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 논리를 제공한 분들이 몇 분 있어요. 예. 있는데 근데 이거 논리가 계속 그동안 다 깨져 왔거든요. 선관위 등등 뭐 전문가에서. 네. 요즘 그분들은 잘 안 나타납니다. 예전에는 그래요? 아주 유튜브를 통해서 맨날 무슨 부정선거가 있고 이게 뭐 무슨 값이라든지 뭐 이런 거 막 했는데 예. 결국 그게 별로 그렇게 설득력이 없어요. 네. 자, 그런 상황에서 그냥 본인이 지금 이준석 대표가 부정선거로 당선됐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럼 본인이 그 증거를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의문을 제기했다? 이것만 갖고는 안 돼요. 네. 본인이 왜 부정선거인지에 대한 근거와 이거를 명확히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런 주장을 하려면 마찬가지예요. 지난 선거 6.3 선거도 부정선거가 곧되기 때문에 참여하지 말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왜 부정선거인지. 지난번 계엄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때 뭐 군인들을 보냈잖아요. 선관위에 좀 선관위 보냈잖아요. 그때 뭐 발견했습니까? 그때 뭐 중국인 99명을 뭐 또 태워갖고 뭐 오키나와에 가고 뭐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황당한 보도였잖아요. 네. 그리고 그걸 떼와서 뭘 한다고 그랬는데 그냥 군인들 가서 그냥 사진만 찍어 왔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마 전환길 씨 토론 거의 못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아마 이준석 대표는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꽤 연구를 많이 해서 네. 사실은 조목조목 아마 비판할 근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전환길 씨는 부정선거라는 근거를 하나씩 등장해야 될 겁니다. 근데 그거 다 반박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본인이 아마 방송에 나와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아마 토론에서 물러서 버리면 본인이 그동안 그렇게 선동해오고 했던 것들이 다 허황됐다라는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자, 이 토론을 하려면 전환길 씨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야 될 겁니다. 근데 그 준비를 해도 글쎄요. 아마 제가 볼 때는 합리적인 어떤 이 주장이 나올지 저는 그래서 이 토론이 아마 어떠한 근거를 대든지 성사되지 않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결국은 성사되지 않을 것이다. 사실 뭐 황교안 전 대표라든지 민경욱 전 의원 이런 분들도 부정선거 토론회를 하자고 이준석 대표가 얘기했을 때마다 이런저런 이유로 응대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최진봉 교수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뭐 비슷한데요. 그러니까 본인이 전문가 3명을 데려가겠다는 것 자체가 본인이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요. 본인이 그 분야의 전문가면 1대1로 하자라고 하겠죠. 예. 근데 전문가 3명을 데리고 가겠다는 것도 본인은 약간 좀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는 걸 증명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왜 3명이나 데려갑니까? 예. 1명 정도 데려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3명씩이나 데려가가지고 그걸 뭐 얘기할 건지 잘 모르겠어요. 4대1 말고 2대1 정도? 왜 그 정도 하면 어느 정도 또 타당한데 그래서 본인은 뭐 중간에 앉아 있고 둘이 하든지 뭐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전환기 씨의 저런 태도는요. 그러니까 그냥 뭐랄까요? 그 유튜브나 아니면 방송에서 본인의 어떤 허세를 보이게 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하긴 하겠는데 내가 혼자 가서 만약에 정말로 반박이 안 돼가지고 거기서 본인이 무너지게 되면 본인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그런 불안감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전문가 3명 데리고 와서 4대4로 하자고 하는 것도 본인이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다. 그리고 본인은 어쨌든 다른 사람을 의지해서 갈 거다라고 하는 얘기라고 증명이 되기 때문에 전환길 씨 입장에서는 본인이 주장하는 부정선거론이 별 힘이 없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인식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저도 궁금했는데 최진봉 교수님이 지금 얘기하신 왜 꼭 전문가를 데려가야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전환길 씨가 오늘 본인의 유튜브에 얘기를 하나 올렸는데요. 어떤 이유 때문에 데려가야 하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나는 전문가 4명을 왜 데리고 나가는지 알아? 내가 나가면은 분명히 너는 지금까지 이준석이 대선 토론했던 어떤 TV에 나와서 할 때마다 능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교묘하게 말장난으로 사람들이 헷갈려하게 넘어갑니다. 저는 거기에는 엮여서 가지 않고자 이렇게 제 나름대로 확고한 증거를 걸고 가겠다는 뜻입니다. 이준석, 그 자신 있으면 의원직 그래라. 나는 전환길 뉴스에 모든 명예를 걸고 갈게. 여기도 뭘 걸라고 하는데 전환길 씨 같은 경우는 이준석 대표에게
의원직을 걸라 이런 얘기를 하네요. 장유미 대변인님, 네. 뭔가 홀릴 수 있기 때문에 좀 대비용으로 전문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 했거든요. 이게 또 듣기에 따라서는 본인이 홀릴 수 있겠구나, 설득당하겠구나, 본인이 이걸 논리적으로는 격파하기 어렵다는 걸 실토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법원이 굉장히 많이 이 판시를 내린 게 있습니다. 이 부정선거론자들의 가장 큰 핵심은 이걸 교환하고 교체하고 바꿔치기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조군까지 해가지고 이 용지라는 것도 그냥 종이가 아니라 두께, 그리고 휘어짐, 그리고 백색도, 그리고 투명도, 이걸 다 기준을 세워가지고 과연 바꿔치기가 된 것이 맞는지 이걸 법원이 검증을 그것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부정선거가 있다라고 결론 내려지지 않았어요. 왜? 없기 때문에. 이게 법률적으로 지금 우리가 정확하게 공유해야 되는 사실관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인들이 불리한 결과가 나오면 부정선거다. 심지어 이겨도 더 크게 이길 수 있었다. 이런 거는 부정선거 망상이라고 부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아까 저희 얘기하는 중에도 나왔습니다만 전환기 씨 같은 경우는 이준석 대표가 동탄에서 부정선거로 당선됐다 이런 주장을 해서 이준석 의원으로부터 고소를 당하기도 한 상태인데요. 강전하 대변인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또 본인 유튜브에서 한 해명을 보면 그런 얘기 한 적 없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해요. 뭐가 진짜인가요?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전환기 씨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준석이라는 사람을 콕 집어서 동탄에서 부정선거로 당선됐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들을 했기 때문에 본인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그동안에도 믿지 않았지만 오히려 토론을 하자 적극적으로 나오게 된 계기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환기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그렇게 명확하게 이야기한 적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도 지금 SNS를 보면은요. 이번 토론 과정에서 전환기 씨가 임하는 자세라든지 그리고 나중에 뭐 틀린 생각이 교정되는 여부 이런 거에 따라서 고소를 취하할 생각도 있다라는 걸 SNS에 올리기도 했거든요. 저도 아까 위원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실제로 이 토론이 성사될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고 그 전환기 씨가 그 이전에 약간의 꼬리를 내리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둘 다 의지는 강해 보이는데 뭐 디테일에서 또 논의하다 보면 틀어질 수 있으니까요. 실제 성사되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오늘의 4위였습니다. 이제 3위로 넘어갑니다. 네, 공천원금 1억 원 수수 의혹이 불거진 지 한 달여 만에 경찰이 강선우 의원과 김경전 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예. 어쩌자고 저한테 그걸 상의하셔가지고. 저도 잘해주세요.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주당 현역 의원에게 검증 전낸 적 있으세요? 강선우 의원은 오늘 구속영장이 신청되기 전에 아주 오랜만에 SNS에 해명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었는데 그 얘기는 잠시 뒤에 짚어보도록 하고요. 일단 공천원금 1억 원 수수 의혹에 등장하는 인물은 3명이었습니다. 강선우 의원과 김경전 시의원 그리고 중간에 강선우 의원의 전 보좌진이 있는데요. 일단 두 사람만 영장이 신청이 된 상태예요. 이현종 위원님. 전 보좌관 같은 경우가 중간에 뭐 가방도 봤다라는 얘기도 있고 김경전 시의원 측 주장에 따르면 그쪽에서 요구했다는 얘기도 있고 하잖아요. 왜 그 보좌관은 빠진 걸까요? 자, 일단 두 사람은 당사자잖아요. 예. 돈을 받고 돈을 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좌관은 중간에서 전달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네. 아마 경찰 입장에서는 일단 돈을 받고 준 사람, 두 사람에 대한 일단 처벌을 하면서 그러면 이 두 사람의 돈을 받고 준 거에 대한 신빙성 있는 증언을 누가 할까요? 이 보좌관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보좌관에 대해서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보좌관이 그러면 진실을 증언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일단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경찰의 지금 방침은 돈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 두 사람에 대해서 영장을 신청하되 이 전달에 대한 중요한 증언을 해줄 수 있는 이 보좌진은 아마 좀 더 두고 볼 가능성이 있다. 가능한 뭐 불구속으로 아마 입건할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일단 두 사람부터 신병 확보를 하고 나서 보통 수사할 때 보면 모조리 다 구속시키면 각자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 유리한 대로만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두 사람을 일단 영장을 신청하고 그 전달자 이 사람 하면 이 사람 입장에서 보면 본인이 일단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실들을 진실을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네. 아마 그런 관계로 인해서 일단 두 사람에 대한 동시 구속영장을 신청을 하고 아마 이 보좌관에 대해서는 어떤 앞으로 수사 결과에 따라서 어떤 추후에 아마 이런 신병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을까. 좀 더 시간을 끌면서 좀 더 진술을 더 받아내는 아마 그런 어떤 수사 기법을 쓸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신청된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3가지인데요.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는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또 배임수재 혐의고 김경전 시의원은 역시 정치자금법 청탁금지법의 배임증제 혐의입니다. 그런데 이런 또 논란이 있어서 다음 그래픽을 좀 보시면요. 뇌물죄는 왜 빠졌을까 이런 얘기들을 좀 하는 사람이 있는데 경찰이 뭐 아예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일단 가장 확실한 것부터 영장에 적시를 했다 이렇게 설명은 하고 있습니다. 장윤미 대변인께 좀 여쭤볼게요. 뇌물죄가 아니라 배임수재가 되면 아예 이제 형량 자체도 달라지다 보니까 봐주기냐 이런 의혹도 있는 것 같은데 경찰은 일단 그건 아니라고 하네요. 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법률적으로 적용법조가 틀리다고 해서 영장이 기각되거나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수사 상황상 가장 적절한 이 죄명을 적용을 해야 되는 건데 예. 기본적으로 뇌물죄는 공무원이 공무와 관련해서 대가 관계가 있는 금품을 받고 이 뒤를 봐줄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의 이 공천헌금 의혹 같은 경우에는 공천헌금을 받고 공천을 주었다라는 거는 이게 공무 그러니까 공식적인 어떤 뭐 정부 일이거나 나라 일이라고 분류되기는 어렵고 당의 이 당무에 가깝기 때문에 당무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뇌물죄를 바로 적용하기에는 법리적으로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을 내려서 지금은 배임 수증죄 혐의로 이제 영장을 신청했지만 향후에 뇌물죄 적용 여부도 열어두고 수사를 계속 해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예. 물론 두 사람이 민주당에서 다 탈당하고 제명이 된 상태다 보니까 현재 당적은 없습니다만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요. 1억 원 공천헌금 혐의로만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딱 1억 원 강선우한테 준 걸로만 영장을 청구한다? 김경희 입을 열면 진짜 민주당 큰일 나거든요. 이거 강선우 영장 청구하면서 김경희 영장 청구 안 하면 김경희 판도라의 상자를 들고 있다는 게 너무 국민들 앞에 들키니까 기각되면 법원 탓하고 그렇게 해서 꼬리 자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불체포 특권? 민주당 글쎄요. 국민 분노에 휩쓸려 갈걸요. 불체포 특권 썼다가는. 주진우 의원의 주장은 뭐 이런 건데요. 일단 민주당 공천 과정 전반으로 번지는 것을 차단하고 좀 꼬리 자르기를 하려는 거다. 이런 주장을 폈습니다. 강전하 대변인 생각은 좀 어떠신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전 국민이 강선우와 김병기 간의 녹취를 듣지 않았습니까? 예. 당시에 강선우 의원이 김병기 의원을 찾아왔던 이유가 공간이 간사였고 그 과정에서 본인이 돈을 받았다. 이거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 상의하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결국에는 김경희라는 사람은 다주택자였기 때문에 공천 배제 대상이었는데 단수 공천을 받았습니다. 예. 그러면 이때 왜 그 당시에 공간이 간사였었던 김병기 의원은 제지하지 않았는가? 실질적으로 공범 여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사가 되어야 되는데 김병기 의원이 이 사건과 관련해서 아직 단 한 차례도 소환조차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굉장히 의아한 거죠. 그리고 김경시 의원이 단수 공천을 받는 과정에 있어서 강선우 의원이 다른 공관위원들에게 김경을 공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라든지 이런 죄책을 질 가능성들도 있는 거거든요. 네. 김경시 의원 같은 경우에는 가족회사 설립을 해서 서울시의 그 어떤 예산을 좀 전용을 했다라든지 이런 의혹들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딱 이 1억 부분만 관련해서 영장 청구를 했다는 것은 다른 사건들로 번지는 것을 차단하려는 것이 아니냐. 네. 특히 김병기 의원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크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는 현역 의원이다 보니까요. 국회 회기 중에는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됩니다. 벌써 이번 국회에만 4차례 표결이 아마 강선우 의원까지 넘어오면 하게 될 텐데 뭐 앞서 국민의힘 권성동 추경호 의원이 있었고 신영대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부결이 된 상태였고요. 강선우 의원이 어떻게 될지가 좀 궁금한 것 같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떨까요?
저는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예. 왜냐하면 민주당은 이제 뭐 강순 의원은 민주당 의원이 아니고 무소속이고요. 민주당에서 의총을 하거나 이럴 가능성이 없어요. 개별적으로 저는 투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사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 입장에서도 지금 이런 상황에서 강선 의원을 부결을 시킨다? 물론 뭐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어 어떤 선택을 할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했을 때 민주당이 받을 여러 가지 비판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강선 의원 측은 본인은 자기는 부정한 일을 한 적이 없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가서 그 실질 심사를 받아보고 거기서 돌아오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당에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이걸 부결을 시켜가지고 그런 비난을 받으면서까지 할 이유는 전혀 없다. 그리고 강선 의원은 이제는 본인이 모든 일을 혼자서 해결해야 될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으로 본다고 하면 지금의 분위기로는 가결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강선우 의원, 김경전 시의원 간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일단 영장이 신청된 것은 공천원금 1억 원 관련이고요. 쪼개기 후원금 의혹에 대해서도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보도들이 나와서 이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경찰에서도 정확한 진술에 대해서는 확인해주지 않습니다만 이런 보도가 나왔다는 것을 전제로 저희가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돈 1억 원을 왜 돌려주셨냐, 받을 생각도 없었다. 김경전 시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강선우 의원 측에서 후원 형태로 다시 전달해 주시면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주장이 나온 겁니다. 이현정 위원님께 좀 여쭤볼게요. 구체적인 방식을 강선우 의원 측이 알려줬다라는 주장인데 일단 강 의원 측에서는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글쎄요, 저 보도가 사실이라면 참 놀랍습니다. 강선우 의원은 저 때 이제 초선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저렇게 구체적인 방법들, 특히 이런 것들을 이제 돈을 갖다가 다시 돌려주면서 그걸 쪼개기 후원으로 다시 전달해줬고 그걸 지금 몇 차례에 걸쳐서 독촉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돈이 왜 안 들어왔냐, 뭐 했냐.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돈이 다 들어오니까 그다음부터 연락이 없었다는 게 지금 김경 시의원의 진술이다라는 그런 보도가 있었잖아요. 네. 참 그런 걸로 보면 글쎄요. 참 저는 강선 의원 예전부터 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이렇게 돈을 하나라는 의문이 들 정도예요. 이러면 앞으로 아마 이제 재판관에 가면 만약 이게 사실로 확정이 되면 굉장히 불리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냥 단순히 얼떨결에 돈을 받았다가 돌려준 게 아니라 받을 작정을 하고 그리고 또 가상으로 돌려줬다고 했는데 실제로 보면 또 다른 방법을 받았다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좀 죄질 자체가 나쁜 거거든요. 그리고 악성이고 그리고 과연 그러면 왜 이렇게 돈을 그렇게 필요했던가 아마 이런 부분도 솔직히 좀 의문스러워요. 굳이 이렇게 문제가 된 돈을 그리고 본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거 어떡하죠 했는데 그 다음날 이 공관위에 가서 적극적으로 이 사람을 공천 줘야 된다라고 주장도 했고 그다음에 돌려줬다고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돌려주면서 뒤로는 다시 돈 받고 이랬다면 이거는 굉장히 전문가적 방법이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전문가적 방법이다. 강선우 의원이 오늘 아침에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일단 쪼개기 후원 의혹 아까 이제 저희가 보여드렸던 것은 김경전 시의원의 경찰 진술로 알려진 언론 보도 내용이었는데요. 강선우 의원이 모두 사실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고 부적절해 보이는 돈이 들어와서 모두 반환 조치를 했고 액수까지도 이렇게 2022년에 8,200만 원, 2023년에 5천만 원가량을 반환했다. 오히려 여기에 대한 철저한 수사까지 촉구를 했습니다. 장유미 대변인께 좀 여쭤볼게요. 지금 강선우 의원과 김경전 시의원의 진술이 완전 정반대고 서로에게 약간 책임 떠넘기게 하는 것 같이 저는 보이는데 그렇습니다.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뭉칫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부적절해서 돌려줬다는 게 강선우 의원의 주장이고 김경 시의원 같은 경우에는 매우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돈을 원래 이제 뭉칫돈을 줬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시간 텀도 좀 둬야 되고 쪼갤 방법까지. 쪼갤 방법까지. 그래서 본인은 그것을 최종 한도를 1억으로 맞추지만 좀 자연스럽게 라는 그런 지시로 이해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부분이 물론 이 특정 언론사의 단독 보도로 전해지고 있긴 합니다만 전해지는 내용 자체는 매우 구체적이고 단순 돌려줬다라는 사실보다는 어떤 형식으로 본인이 인지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돈을 건넸다는 부분이 상당히 또 신빙성이 높다라고 수사기관은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신병 확보까지 필요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 부인으로 일관하는 이런 전략보다는 이 해당 본인과 논리적 으로 양립 불가능한 상대방의 주장이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탄핵을 하는 이런 부분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경전 시의원의 경찰 진술이라고 또 알려진 보도 가운데는 세상 물정을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이다. 혼자서는 계좌이체도 못할 정도다. 이런 얘기까지도 좀 전해지고 있는데 강전혜 대변인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정도로 내가 세상 물정 모른다라는 걸 강조하려는 진술로 보이는데요.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근데 이게 어차피 계좌 추적을 다 해보거나 현금 흐름 쫓다 보면은 다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계좌이체를 잘 못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한 거는 수사가 오히려 확대되게 하는 진술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걸 보면은 아르바이트생한테 공을 하나 더 붙여서 돈을 보냈고 그 돈을 다른 뭐 보좌관 계좌로 넣도록 이렇게 요구를 한다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결국에는 돈을 계좌이체를 해준 사람은 누구냐는 거예요. 누군가가 도와줬기 때문에 뭐 알바비든 그리고 다른 데서 쓰는 비용이든 이런 것들이 나갔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네. 조직적인 것들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김경시 의원이 나름대로 본인은 시의원직도 내려놓고 수사에는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아마도 영장이 청구가 되면은 결국에는 구속돼서 이제 형을 받게 될 것이 좀 어느 정도 보인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예. 지금 상황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어떻게 형을 조금 더 낮추기 위해서 순진한 사람 그리고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 이렇게 해서 장량감경 같은 것을 노리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만 저렇게 한다고 해서 죄의 성립 자체가 뭐 부인된다거나 이런 것들은 전혀 아니고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수사만 확대될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의 3위 소식으로 한번 만나봤습니다. 이제부터는 순위가 더욱더 중요해집니다. 오늘 하루 가장 많이 검색되고 또 가장 많은 눈길을 끈 이슈 1위와 2위만 남겨놓고 있는데요.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2위부터 공개합니다. 네, 합당을 둘러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신경전이 전면전으로 확산하는 분위기입니다. 이현주 민주당 최고위원이 꺼낸 숙주 발언을 조국혁신당은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특정인의 대권 놀이에 우리 민주당을 숙주로 이용하는 게 아니냐, 자기 알박기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당 숙주 삼아서 정치하는 데는 가장 능숙하신 분이 그분이 아마 당정이 한 7번, 8번 바뀌었죠. 민주당으로 시작해서 국민의힘, 바른정당, 1인 정당 창당도 했어요. 전진인가 뭐 했다가 뭐 미래통합당 그리고 국민의힘 있다가 민주당으로 오셨잖아요. 정당을 숙주 삼는 원천 기술 보유자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상당히 이례적이고 당황스럽더라. 저희가 뭐 기생한다, 뭐 숙주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저희 숙주의 사전적 의미를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요. 기생생물에 영양을 공급하는 생물이다, 뭐 이런 뜻입니다. 들을수록 좀 기분 나쁜 얘기를 꺼내다 보니까 조국혁신당도 저렇게 받아친 건데요. 일단 심장식 의원도 그렇고 정춘생 최고위원 역시 이 정도면 정당 쇼핑이다. 다음 숙주는 어디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현종 위원님. 네. 조국혁신당이랑 지금 신경전으로 번진 모양새예요. 사실 뭐 신장식 의원 말이 뭐 저는 일견 말이 공감이 가세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현주 의원의 정당 변천사는 참 화려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 부분을 빨리 돌린 게 당이 좀 많아가지고. 저도 이게 외우려고 그랬는데 잘 못 외우겠더라고요.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참 지금은 소위 이제 친명의 최전사로 나서고 있는데 예전엔 또 이 국민의힘 계열에서 그때 또 머리 삭발까지 하고 아주 또 이 우파의 어떤 전사인 것처럼 또 한 적도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에서. 네, 미래통합당에서요. 그때 아시겠지만 머리 이렇게 삭발하고 막 눈물 흘리고 뭐 그런 장면들이 아직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좀 낯섭니다, 사실은. 네. 참 정치인의 변신은 무죄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저렇게 본인이 조국혁신당을 향해서 숙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라는 의문이 솔직히 듭니다. 네. 좀 더 친명 쪽에서는 공격자를 좀 더 다른 사람을 내세웠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일단 이 당원들의 입장이나 이렇게 내부적으로 보면 좀 설득이 잘 안 되잖아요. 누가 누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지 않겠습니까? 예. 자,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서로 이제 감정 싸움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뭔가 이론과 논리를 가지고 싸웠지만 사실 거기에 불을 붙인 게 바로 이현주 최고위원입니다. 뭐 반란이다. 뭐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이 없다. 네. 물론 굉장히 자극적이고 그 자극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이슈화는 성공할지 모르겠지만 이 사실 언어에도 품격이 있잖아요. 네. 같은 당의
바로 옆에 지금 본인 수석 최고위원 아닙니까? 바로 옆에 지금 정청래 대표인데 바로 옆에 있는 자리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반란이다, 무슨 두 개의 태양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조국 혁신당 하고 합당이 된다 그러면 글쎄요, 그때 또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근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 결국 이제는 감정 싸움으로 가서 이 감정 싸움이라는 거는 쉽게 잘 해결되지 않아요. 어떤 이론과 논쟁과 어떤 노선을 두고 싸움하는 거는 그 다음에 빨리 풀릴 수가 있는데 예. 이미 감정을 건드려 버리면 이거는 나중에 합당이 되더라도 꽤 논란의 소지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친명 측에서 접근 방식을 좀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도 듭니다. 이게 조국혁신당을 겨냥할 게 아닌데 너무 방향을 잘못 잡은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국 대표도 예의가 없다 이런 반응을 보인 것 같은데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을 정청래 조국 대권 프레임으로 규정한 데서 이런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 시작점을 저희가 찾아보니까 유시민 작가의 이 발언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되어서 나라를 책임질 자세를 갖고 있다면 합쳐야 돼요, 빨리. 그러니까 지류에는 큰 배를 띄우지 못해요. 큰 배를 띄우려면 반드시 본류를 타야 됩니다. 지류를 타면 저처럼 될 거예요. 마치 민주당이 조국 대표를 대통령 만들어야 되는 자양분처럼 여기게끔 말씀을 하셨던데 예. 저는 지금 현재 이 문제는 당이 풀어갈 수 있도록 조금 지켜봐 주시고. 지금 말씀하신, 저는 뭐 처음 들어봅니다만 무슨 조국 대표를 대통령을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나요? 그런 것을 전제, 가정을 해놓고 지금 공세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그것은 가짜 뉴스죠. 사실이 아닌데 그걸 허상 같은 것을 전제를 해놓고 그걸 보고 막 공격을 하고 화살을 쏘는 거예요. 일단 유시민 작가가 큰 배를 띄우려면 반드시 본류를 타라. 그러니까 지류에 남아있으면 나처럼 된다고 하면서 본류인 민주당에 빨리 합류를 해라 이런 조언을 한 건데요. 거기에 대해서 친명계는 좀 민주당이 조국 대표 자양분이냐 이런 불쾌한 반응을 보인 것 같습니다. 최진봉 교수님께 좀 여쭤볼게요. 저 본류 발언 때문에 이게 다 좀 일파만파가 된 것 같은데 유시민 작가의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였을까요? 뭐 잘 모르겠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는지 모르겠는데 저 말이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을 낳잖아요. 네. 그러니까 발언을 하실 때는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취임한 지 8개월 됐습니다. 무슨 차기 대통령 얘기가 지금 나와서 되겠습니까, 이게? 너무 이르죠. 그렇죠. 그건 좀 이해가 안 돼요. 네. 아니 예를 들면 합당 문제를 왜 대통령 만드는 문제와 또 차기 대권을 누가 하느냐 이 문제와 연결시키는지 모르겠어요.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청와대나 대통령 끌어들이지 마라. 합당 문제는 정말로 두 정당이 필요해서 합당을 할 수 있겠죠. 또 합당하는 과정에 여러 논란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누가 대권을 잡고 누가 차기를 할 거냐 이런 문제로 논란이 돼버리면 이 합당이 과연 맞는 합당입니까? 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유시민 작가가 무슨 의미로 저런 얘기를 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물론 질문이 어떻게 나와서 그렇게 대답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만 저런 발언 자체가 합당의 본래의 취지나 아니면 목적에 상당히 큰 타격을 주는 겁니다. 예. 저래서 합당 되겠습니까? 만약에 저런 식으로 논리가 전개가 되면요. 다음 대권에 누가 대통령 할 거냐 가지고 합당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논리로 이게 비화될 수 있잖아요. 네. 저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지만 그런 문제 때문에 이런 말이 나와서 자꾸 이게 분란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자꾸 키워져서 현 정부나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이 부담을 주는 건 저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 합당은 두 당이 정말 필요한 이유들을 잘 설명하고 또 당원들 간에 합의를 거쳐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합당 문제를 가지고 저렇게 옆에서 무슨 대권 얘기하고 지류, 뭐 본류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예. 본질 자체가 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유시민 작가가 어떤 의도를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것 자체는 주의할 필요가 있겠다. 그것이 결국은 민주당과 현 정부가 잘 정권을 이렇게 유지하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일단 박수현 대변인이 허공에 화살을 쏘는 거다라고 하면서 전혀 근거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와 조국 대표의 합당 제안 뒤에 방송인 김어준 씨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었는데요. 관련한 목소리부터 듣고 오시죠. 이해찬 전 총리 장례식에 와서 대통령도 그렇게 흘렸지만 부인 김혜경 씨도 절을 할 때 뚝뚝 흘려요. 김어준이 김혜경 여사에게 김혜경 씨라고 부른 건데요. 이재명과 김민석이 한 편이고 정청래랑 김어준이 한 편이잖아요. 박 터지게 한번 싸울 겁니다.
네, 오늘 주진우 의원이 많이 등장을 하시네요. 저희가 보여드리고자 했던 장면은 김혜경 여사에 대해서 여사라는 호칭을 붙이지 않았던 그 장면인데 이게 이재명 대통령 지지하는 커뮤니티에서는 엄청나게 또 논란이 됐었던 모양이더라고요. 이현정 의원님, 네. 어떻게 들으셨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오해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저런 이야기가 딱 나오니까 봐라.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지금 저렇게 인정하고 있지 않는 거 아니냐? 예. 그 김혜경 여사를 지금 씨라고 오느냐? 이런 지금 비난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김어준 씨가 사실 정청래 대표와 함께 사실상 이제 대권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있다. 그 뒤에 있다. 이런 지금 의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일각에서 충정로 대통령 이런 그렇죠. 말까지도 하잖아요. 3대통령 중에서 지금 충정로 대통령이 지금 여의도 대통령과 손잡고 지금 청와대 대통령을 맞서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유. 그건 아마 김어준 씨가 가지고 있는 이 파워일 겁니다. 사실은 이제 본인이 요즘 뭐 방송하고 그러면 수십만 명이 들어와서 하고 있잖아요. 사실 당내에서요. 지금 선거를 하게 되면 예. 한 30명, 30명 정도만 확고한 지지를 하면 당대표, 그다음에 대통령 후보 될 가능성이 꽤 높아요. 자, 그러다 보니 김어준 씨 입장에서도 이제 내가 움직이면 대통령 만들 수 있어 라는 지금 자신감을 아마 지금 굉장히 내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 민주당의 어떤 본류, 이게 민주당의 본류라는 것은 주로 이제 운동권 세력이잖아요. 네. 이제 그 본류는 좀 아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운동을 한 적이 없으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지금 조국 대표라든지 김어준 씨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나 전 대통령이라든지 이쪽에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소위 586과 운동권 세력들이 이제 당의 주류가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공감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다 보니 이 프로젝트, 대권 프로젝트 뭐 이런 것들을 옛날에 문재인 전 대통령 될 때 그때 이제 집권 프로젝트라고 그래서 그때 이제 조국 대표하고 오마이뉴스의 오현호 대표하고 뭐 이렇게 인터뷰해서 책으로 낸 적이 있어요. 예. 그 대권 프로젝트라고 아주 그때 많이 읽혔던 책인데 네. 지금은 김어준 씨와 지금 정청래 대표의 대권 프로젝트가 사실상 가동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임기가 아직 1년도 안 됐는데 계속 차기 대권 얘기 나오는 건 청와대 입장에서는 좀 불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민주당에서는 아니라고 합니다만 이렇게 친명과 친청 간의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눈길이 끄는 일정이 하나 있습니다. 잠시 뒤에 만찬회동이 있을 예정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친명 박찬대 전 원내대표단과 만찬을 가진다고 합니다. 이건 장유미 대변인께 좀 여쭤볼게요. 뭐 여러 번 미루다가 계속 오늘이 된 일정이다라고 설명은 합니다만 시점이 좀 공교롭다 보니까 대통령이 무슨 메시지를 전하지 않을까 이런 관측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말씀 주신 대로 2번 정도가 연기됐던 일정이고요. 박찬대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합을 맞췄던 원내 지도부였고 그리고 네. 혼자 뭐 독대를 하거나 이런 이제 만남이나 이 식사 자리가 아니라 그 당시에 원내 지도부를 같이 구성했던 의원들이 같이 함께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나친 정치적 해석을 부여하는 것은 이 자리의 특성상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지금 합당 논의가 굉장히 일단 이제 민주당 안에서 많이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의 입장 같은 게 어떻게 보면 직간접적으로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전망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합당이란 건 당무이고 청와대 대통령에서 개입하시는 데는 상당히 제한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입장이란 건 전현직 정무수석의 입을 통해서 대통령의 평소의 지론이자 이제 신념이란 취지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 이상도 이하도 더 이상 대통령의 의중이라고 해서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의 2위까지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댓글을 공개하겠습니다. 네, 전담팀 많이 들어봤는데 가발 전담팀은 처음이다. 네, 배우 이덕화 씨의 가발 전담팀에 대한 댓글 보내주셨고요. 삼성과는 연일 국위 선양 중 네, 동계올림픽으로 향한 이재용 회장에 대한 댓글이셨습니다. 정치적 격변 때마다 이사를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댓글을 보내주셨고요. 다음 댓글은 당원 상대로 하지 말고 전 국민 투표하자. 아마 장동혁 대표가 제안한 당원 투표에 대한 얘기가 아닐까 싶네요. 마지막 댓글입니다. 힘을 합치자면서 다 내보내면 어떻게 하나요?
이거는 여야가 다 마찬가지 상황이라서 합쳐서 보내주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오늘의 댓글 모두 만나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1위 하나가 남았는데요. 바로 공개합니다. 네, 검찰이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유동규 씨 등 민간업자 전원의 무죄가 확정됐고요.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 여야는 정반대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검찰 스스로 조작 기소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공소 취소함으로써 결자 해지해야 합니다. 대장동, 백현동, 위례 신도시 3건이 결합된 이재명 대통령 비리 재판의 공소 취소로 완전히 없애버리기 위한 빌드업의 전모가 드러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국회는 정치검찰이 저지른 조작 기소에 대해 즉각 국정조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특검법을 즉각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치권에서는 저런 얘기들이 나왔고 이재명 대통령이 요즘에 밤과 새벽 사이에 여러 가지 정책과 관련된 SNS 글을 많이 올립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부동산 SNS 많이 올리다가요. 오늘 새벽에는 이 위례 신도시 항소 포기와 관련된 댓글을 올렸습니다. 뭐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법리상 되지도 않는 사건을 나를 엮어보겠다고 이런 식으로 녹취록 변조까지 해서 증거를 내더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항소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해석한 기사를 링크를 했는데요. 이현종 위원님께 좀 여쭤볼게요. 본인의 수사에 대해서 직접 언급을 한 건 또 이례적이다 보니까 대통령이 왜 이런 글을 남겼을까 궁금한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뭐 대통령이 지금 모든 역할을 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자신의 사건에 대해서 검찰 주장도 하는 것 같고 변호사 주장도 하는 것 같고 판사 주장도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특정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입장을 표명하는 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특히 자신과 관련된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이러면 검찰이라는 조직이 뭡니까? 결국은 검찰이라는 조직이 행정부 내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죠. 검찰이 왜 준사법기관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건 그만큼 독립적으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제 검찰청이 물론 10월 달에 이제 검찰청이 폐지가 되겠지만 공소청이 되고요. 저는 지금이라도 이름을 바꿔야 된다 봅니다. 예. 항소 포기청으로. 그러니까 검찰이 뭔가 지금 이 여권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지금 계속 항소 포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물론 검찰은 아닙니다만은 지난 특검 같은 경우는 이 김건희 씨에 대한 어떤 사건에 대해서 그것도 항소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무죄가 났는데. 네. 그럼 무죄 나오면 무조건 다 항소 포기해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왜 우리가 3심제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이거에 대한 판단을 다시 한번 받아볼 수 있는 가능성, 또 이거는 직접적으로 국민의 손해를 입힌 사건이기 때문에 예. 충분히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지금 검찰이 눈치 보면서 뭐 지금 항소 포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대통령이 자신의 저런 사건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 대행이나 영향 안 받겠습니까? 네. 저는 그래서 오해를 받지 않으시려면 아예 저런 이야기는 좀 하지 마셔야 된다. 자기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는. 네. 그래야지 이게 나중에 되면 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이건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대통령이 쓴 표현입니다. 위례 신도시 얘기라는 게 녹취록에 등장을 하는데 사실은 뭐 윗 어르신 얘기 이런 식으로 실제와 다르게 이제 변조까지 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통령의 말을 받아서 오늘 민주당에서는 조작 기소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다음 그래픽을 좀 보실게요. 조작 기소는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검찰은 공소 취소까지 검토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온 겁니다. 장윤미 대변인께 좀 여쭤볼게요. 대통령도 좀 억울하니까 글을 올린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민주당에서 보시기에는 기소 자체가 무리했다 이런 생각이신 거죠? 이건 사실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했던 수사라는 점은 부인할 수가 없다고 생각 들고요. 이를테면 대통령이 언급했던 그 위례 신도시 녹취는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에 윗 어르신이라고 해서 굉장히 결정적인 단서인 것처럼 검찰이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으로까지 이 경유해서 올라가는데 주요한 증거로 기능했던 건데 이 부분이 잘 들리지 않는다라고 해서 재판정에서 틀었더니 윗 어르신이 아니라 위례 신도시라고 명징하게 들렸던 거예요. 그 민간업자들 재판받는 사람들이 이건 분명히 위례 신도시라고 본인들이 대화 과정에서 언급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까지 무리하게 수사할 동인이 뭐가 있습니까? 이 기소와 관련해서 허위 수사와 관련해서 무죄로 나온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은 가용할 수 있는 총 수단을 가용해서 실체를 밝히고자 한다는 게 입장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예.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의 비리 재판을 없애려는 빌드업이다. 그러다 보니까 항소 포기와 관련된 특검을 즉각 추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국민의힘만으로는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뭐 이 특검이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건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 역시 장윤미 대변인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선별적으로 지금 항소 포기를 하고 있지 않냐. 무죄가 나오면 다 항소 포기하는 것도 아니고 여권 관계자들과 관련된 사건만 항소 포기한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요. 이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도 이제 사건을 하고 있고 형사 사건을 주로 좀 이제 하는 편인데 기본적으로 예전 같으면 기계적으로 본인들의 구형에 맞지 않다라고 해서 항소심에서 뒤집어질 가능성이 낮은데도 기계적 항소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이건 변호사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더 해가지고 수임료를 받는 거거든요. 근데 의뢰인은 정말 당사자는 진짜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런 거 이걸 자제한다는 걸 현장에서 느끼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지금 여야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를테면 패스트트랙과 관련해서 나경원 의원 항소 검찰이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구형량에 현저히 못 미쳤는데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양쪽의 시선으로 보면 이게 온당한 방향이라는 점 저는 국민들이 평가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특검이 기소해서 재판을 받았던 김건희 여사 사건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도이치모터스 사건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 때부터 수사를 했었고 결국에는 중앙지검에서 무혐의 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어쨌든 서울고검에서 재수사를 하고는 있었습니다만 특검에서 받아서 기소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과정에서 나왔었던 이번에 1심 판결 같은 경우에는 서울중앙지검에서 무혐의 결정을 할 때 나왔던 내용과 굉장히 대동소이하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은 특검이 기소를 하게 된 것은 민주당이 그 특검 법 안에 수사의 대상으로서 넣어놨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에 계속적으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정쟁화했었고 그리고 결국 그것은 무죄가 나왔지만 항소를 했거든요. 특검에서. 예. 이런 부분은 오히려 과거에 검찰에서 무혐의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렇게 끌고 왔던 것까지 항소를 하면서 지금 이 대장동 사건과 판박인 위례 사건 같은 경우에 또 이렇게 항소를 하지 않는다? 지금 검찰 내부에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있는 이유도 인사조치 같은 것들이 두려워서 그런 것이 아닌가. 지금 정부의 내로남불이 정말 끝을 달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기서도 여전히 엇갈리는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10가지 소식 모두 만나봤습니다. 이제 뉴스A 예고하겠습니다. 재신임을 요구할 거면 내일까지 하라. 대표직, 의원직 다 걸 테니 상대방도 상응하는 책임을 져라. 장동혁 대표의 이 말이 나오자마자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뉴스A에서 관련 소식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저는 내일도 여러분들의 저녁 파트너로 돌아오겠습니다. 뉴스톱10 마칩니다. 고맙습니다.